안녕하세요. 우아클의 김기현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저는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뒹굴어서 놀면서 요리를 몇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PD님이랑 다음에 어떤 주제들이 재밌을까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손님이 올 때 별거 아니지만 있어 보이는 그런 거 하나 여기서 요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는 제가 단호박 수프를 만들었고요. 금분씨님 안녕하세요. 랭커 유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레니 라라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단호박 수프를 만들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매주 만드는 메뉴가 있는데 제가 스파게티를 되게 맛있게 하거든요. 저희 딸들이 아주 열광하는 메뉴예요. 그리고 어제는 오랜만에 가을 무를 조금 괜찮은 가격에 사가지고 집에서 소고기 묵국을 끓였는데 제가 부위를 잘 몰라서 안심 조금 남은 덩어리로 소고기 묵국을 했다가 저희 친정 엄마께 안심으로 국을 끓이는 사람이 어딨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딸기80님 안녕하세요. 모두 동원참치님도 오셨네요. 되게 아이디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 참치로 스파게티도 잘 만들거든요. 슈러스님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되게 재밌는 시간을 가졌어요. 헤비타트라는 단체 다 아시죠? 그래서 미국의 카터 대통령도 이제 거기 참여를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배우 이서진 씨가 홍보대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집을 지어주는 사례들도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는 게 실은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노후된 집들 그리고 또 주거 빈곤층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조금 개선해 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양념게장 쿠프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양념게장을 엄청 좋아해요. 저는 간장게장을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헤비타트라는 단체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주거 빈곤층, 취약층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포럼을 했는데 아이들의 주거 환경과 아이들의 여러 가지 건강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조금 의학적인 시각을 보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뭐 먹지님 먹방 요리 다음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거 환경과 어린이고요. 이전에 제가 그 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서 진짜로 수술용 그 덴탈 마스크가 KF55에서 80이냐고 물음표를 주셨어서 랭커일님께서 제가 요거를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찾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수술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게 필터 성능이 입자 차단 능력이 KF 기준으로 55에서 80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잘 쓰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저희가 면허 신고를 3년마다인가 한 번씩 해요. 근데 이제 필수 수업을 듣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자료가 있어서 이전에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택배 박스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얘기 저희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왔어요. 구리에서는 최대 4시간, 골판지에서는 최대 24시간, 그러니까 하루까지인 거죠. 그리고 천이나 나무 같은 데서는 하루, 유리는 이틀, 스테인리스 플라스틱은 4일, 그리고 이게 정말 쇼킹한 거였는데 의료용 마스크,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여러 가지 마스크들이 그 위에서 코비드 19이 7일을 생존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보시고
택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받으시면 찝찝하신 경우에서는 알코올로 한번 스프레이로 이렇게 소독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의영성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어요. 새집 증후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가끔 외래에서 갑자기 발진이 나고 막 콧물 기침이 심해졌다고 해서 아무리 봐도 뭐 바이러스 감염의 근거가 없는데 혹시 이사하셨어요? 물어보면 이사했다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새집 증후군에서 어떠한 뭐 풀이라든지 벽지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새집 증후군 때문에 아이들이 확실히 아픈 경우가 있고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호흡기 증상들이 심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주거 환경과 어린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옛날에 저희 왜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집을 그려보세요. 울타리를 그려보세요. 옆에 나무를 그려보세요. 이걸 했던 제 생각을 떠오르면은 집을 그릴 때는 늘 지붕 밑에 이렇게 네모나게 굴뚝을 그리고 연기를 그리고 창문 하나에 문 하나 그리고 2층에 창문 2개 저는 늘 그렇게 집을 그렸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집 하면은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재산 아니면 건물 평당 뭐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사를 해요. 그래서 집이라는 문제 저도 집 하면 생각나는 게 이게 전세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사 비용 얼마 늘 어떠한 건물이나 어떠한 물체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큰딸이 미술학원에서 우리 집이라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여기 저작권 우리 집 바이 정서연인데요. 우리 딸아이가 그린 집이라는 그림을 보니까요. 그저 너랑 나랑님 아파트에서만 저도 살았는데 집 그리라고 하면 저도 이상하게 주택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그린 걸 보니까 저랑 똑같이 2층 집을 그리기는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이 있어요. 엄마랑 아빠래요. 그리고 이렇게 가구들 자기네가 노는 컴퓨터랑 뭐 이렇게 놀이터도 있고 꽃도 있고 여기 나무들도 있고 풀도 있고 풀밭에 고양이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집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되게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쉼터라는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어떠한 되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랑 나랑님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그림을 잘 그려서 미술을 하고 싶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림을 그리는 그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은 집을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 집을 하우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홈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실은 굉장히 슬라이드 몇 장이 안 되기는 하는데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50편 가까운 논문을 찾아봤고요. 굉장히 신기한 거는 미국에는 이미 빈곤층과 굉장히 잘 사는 층이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중국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연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주거 환경, 이제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주거 환경, 그거에 따른 아이들의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그러한 논문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못 사는 나라들, 인도라든지 동유럽 쪽에, 북유럽 쪽, 동북유럽 쪽에 좀 못 사는 지역 위주로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막상 새집 증후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정말 주거의 환경이 아이들의 여러 가지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논문이 나와 있지 않는 걸 보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편을 다 우리나라 케이스는 한 편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연구를 하는 선생님들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영성님, 저는 동물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되게 덩치랑 안 맞는다고 다들 그러는데 저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만지면 손에 알레르기가 생기고 가렵고 하고 이 살갗이랑 고양이 안에 살이랑 따로 이렇게 도는 느낌이 너무 싫고 결정적으로 제가 5학년 때 진돗개한테 물려가지고 제 청바지가 뜯긴 기억이 있어가지고 정말 요만한 강아지도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저희 딸이 되게 키우고 싶어 하지만 저 때문에 못 키우고 있고요.
정서적인 아이, 안정적인 아이라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실내 환경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뭔지 다 아시죠? 이거는 되게 오래된 에어컨 안에가 이렇게 잔뜩 뭐가 폈죠. 벽에도 지금 잔뜩 뭐가 폈는데 곰팡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이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봄철에 알레르기 질환이 높다가 여름철에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고온 다습한 환경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가을철이 되면서 다시 쭉 올라가서 가을 겨울철에 다시 비슷하게 알레르기 질환이 많고 여름철이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요. 근데 매년 비교를 해보면 이 뚝 떨어지는 여름철의 그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어컨 안에 있는 곰팡이, 실내 환경 안에 있는 에어컨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생기는 곰팡이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곰팡이 포자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 또는 성인들도 알레르기 질환이 굉장히 많이 이완이 되시거든요. 알레르기 피부 아토피라든지 뭐 알레르기 비염, 재채기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삼성전자 에어컨에서 무상으로 뭐 이렇게 관리를 해주겠다고 또 문자가 왔는데 에어컨은 그래서 늘 청결함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냉방을 틀고 끄기 전에 제습이나 송풍을 조금 해서 안을 다 말리고 꺼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환경에서 곰팡이가 차지하는 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주거 취약층 아이들의 집을 보시면 정말 곰팡이가 가득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저희 둘째 딸 보고 이것을 그려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뭘까요? 너무 귀엽게 그려서 제가 요 뒤에 저희 큰딸한테 다시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퀴벌레랑 쥐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실내에서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생각하면은 곰팡이를 제일 먼저 많이 떠올려요. 근데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요, 바퀴벌레에 대한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 내에 사는 빈곤층 어린이들이 천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아니면 아토피 등의 알레르기 증상들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또 심지어는 천식 증상 때문에 사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벌레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알레르기 요소가 된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게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쥐 알레르기와 동반되는 경우에서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바퀴벌레가 똥이라든지 체액 같은 여러 가지 분비물, 배설물 때문에도 문제가 되지만 얘네들이 어디 구석에 짱 박혀서 죽었을 때 얘네가 가루가 되면 이 가루를 흡입하고 나서 알레르기 증상이 굉장히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뿐만이 아니라 흡입 때문에도 알레르기 증상이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천식 증상이 심해져서 심지어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설국열차 비상식량이 바퀴벌레였죠. 그래서 저는 바퀴벌레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쥐에 대한 알레르기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쥐 같은 경우에서는 침이나 소변 같은 배설물도 문제가 되지만 앞에서 고양이 얘기도 제가 드렸는데 고양이, 쥐 같은 이러한 동물들은 살에서 나오는 이 살 비듬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들이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가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그런 사는 친구들은 이러한 알레르겐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낫지를 않고 또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서 심지어는 사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랑 나랑은 님께서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만 놔도 실제로 많이 있는 거랬는데 저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가 있으면 뭐 집안에 30-40마리가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어쨌든 아이들이 되게 야행성이고 잘 숨어 다니기 때문에 일단 제 눈앞에 한 마리가 있다는 거는 딸린 식구들이 있다는 것 같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바퀴벌레를 꾹 누르면은 알이 나오면서 죽어서 이것도 또 다시 알을 까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퀴벌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살충제를 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살충제 뭐 이렇게 놓는 거, 바르는 거 이렇게 쓰는데
살충제를 많이 쓰는 경우에서 최근 논문에 의하면은 특히 어린이들의 이 신경계통의 암의 발생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그러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신경교종이라고 저희가 불리는 글라이오마의 발생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거 취약층 친구들한테 이 바퀴벌레, 쥐 이것도 문제지만 이것들을 아이들이 죽이기 위해서 계속 쓰는 이러한 살충제도 또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창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것도 저희 딸 아이가 그려준 건데요. 창문의 역할이 뭐가 있을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빛이 들어오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을 잘 막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환기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험성인 세스코가 최고인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되게 오래된 건물에서 옛날에 저 레지던트 4년차 때 엄청 큰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정말 제 손바닥만한 게 나와서 제가 되게 오래된 소아과학 책으로 그거를 찌부콩을 시키고 3년차를 불러서 죄송한데 이거 좀 치워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다음날 세스코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스코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죄송한데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그 건물은 AS 대상이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스코 이런 부분들도 잘 세부 협약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빛은 제가 지난번에 비타민 D 얘기도 드렸었는데 태양 광선이 들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루에 15분 이상 주 3회 이상 쬐면은 우리 몸의 비타민 D 레벨을 조금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주거 빈곤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맨 뒤에서 주거 빈곤층의 정의가 뭔지를 말씀드릴 텐데 예를 들면 고시원이라든지 반지하, 지하 이런 데 살면서 빛을 보지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전보다 바깥 활동이 줄면서 이러한 빛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주거 취약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빛을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문의 빛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을 통해서 실은 이제 뭐 비타민 D 합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서랑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 빛을 많이 못 쐬는 경우에서는 멜라토닌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요즘 그 일반 의약품으로 우리나라는 아직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멜라토닌을 많이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수면 유도제로, 수면제로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이처럼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이 나른해지고 졸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의욕이 자꾸 없어지고 자꾸 축축 처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빛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감소하면서 불안함이 증가하고 우울증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충분히 쐬주는 게 어떠한 정서적인 측면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거 빈곤층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우울증, 아이들이 우울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빛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음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집 앞에서도 가끔 뭐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와서 저희 집 앞에 어떤 뭐 건물이나 이런 데서 데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데시벨을 저희가 주거지역 데시벨 기준이 70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하기를 6에서 19세 아이의 어린이들한테서 영구적 청력 손실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2.5%가 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영구적으로 청력 손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70dB 이상의 소음에 2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에서는 모두가 정신적 장애가 올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리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서는 영구적으로 청력 손실이 올 수 있는데
만약에 120dB 이상 한 번이라도 소리에 노출이 될 경우에서는 영구적인 청력 손실이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서의 청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창문을 통해서 또는 방음을 통해서 이러한 소리들을 잘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영성님께서 비행기 소음 말씀을 하셨는데 약 비행장에서 25m 떨어진 곳에서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소리를 보면은 140d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영성님도 굉장히 소음에 지속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창문은 방음이 잘 되는 걸로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저희가 노이지 워크플레이스, 그래서 뭐 공사판이나 이렇게 시끄러운 일터는 80dB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교통 신호등에서 대기를 하면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도 80에서 90, 그리고 공사장은 100이네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소리들을 보시면 정말 의외로 70dB를 넘는 소리가 우리가 늘 접하는 소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음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집 안에서 오래 있어야 되는 어린이들이나 여러 가지 성인들도 오래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소음 부분을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기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살충제를, 바퀴벌레가 많으면 살충제를 써야 되는데 뭐가 더 나은 걸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바퀴벌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옛날에 제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 우리나라 젊은 남성층한테 바퀴벌레가 몸 만드는데 좋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 세상에 바퀴벌레가 멸종될 거라다, 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바퀴벌레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좀 독한 살충제를 쓰는 경우에서는 충분히 환기를 하고 잘 바닥을 닦고 하셔서 아이들이 그것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PVC 장판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난방을 바닥에서 많이 하잖아요. 겨울철 난방에서 PCB 장판을 계속 쓰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에서는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라든지 디이소 부틸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성분들은 특히 임신을 한 산모가 지속적으로 흡입을 했을 경우에서는 태아의 IQ가 저하가 된다는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한 연구에서는 요거는 PVC 장판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실내의 오염도, 그래서 이제 고체 연료를 떼는 거죠. 우리나라는 많이는 없지만 나무, 그다음에 석탄, 그리고 이제 일부는 연탄도 포함이 되지만 연탄, 이런 식으로 고체 연료를 실내에서 떼는 경우에서는 이러한 실내 오염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공기를 생후 태어나자마자 3년 동안 계속 맡은 경우에서는 이 아이가 6에서 8세가 됐을 때 그렇지 않은 LPG를 사용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IQ가 5.6 정도 떨어진다는 그런 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내 오염을 굉장히 줄이는 것도 아이들의 여러 가지 인지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 공기 오염도를 저희가 살펴본 또 다른 논문이 있었는데요. 가정 내에 고체 연료를 떼서 오염도가 심한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급성 호흡기 감염, 그래서 감기서부터 폐렴까지 이르는 이 모든 급성 호흡기 감염의 위험은 3.5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그러고요. 중이염이 만성으로 계속될 확률은 2.3배 정도가 증가를 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이 1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자 신체 검사를 하다 보면은 가끔 젊은 친구들도 본인이 결핵에 걸린 적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엑스레이에서는 결핵 자국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 오염도가 이러한,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이 1위인데 이 위험한 결핵의 위험도를 2.6배 정도 상승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들의 호흡기 질환을 2배 이상 상승시키는 위험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지금 당장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친구들이 어른이 돼서 40년 후에 어른이 됐을 때 COPD라고 그래서 이제 담배 피는 남성분들한테서 많이 걸리는데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해서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흡입제랑 약을 먹고 가래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괴롭게 앓다가 돌아가시는 병인데, 이 COPD에 걸릴 위험이 2배 상승을 한다고 그러고요. 폐암이 걸릴 위험은 논문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저희가 담배를 많이 피는 남자 성인한테 걸리는 폐암 종류는 이제 상피세포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적으로 담배를 피지 않는 이제 가정에서 취사를 많이 하는 여자들한테 많이 걸리는 폐암은 이 아데노카시노마라고 선암 종류인데, 특히 선암의 위험을 1.5에서 2.3배 상승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폐암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여성들도 폐암에 걸린다는 거가 이 고체 연료를 떼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가정 내 공기 오염도가 높은 곳에서 생활을 하면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 너무 치명적인 COPD라든지 폐암으로 이완되고, 이게 계속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의 고리를 돈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석탄이고요. 나무 연료, 연탄입니다. 그래서 아직 연탄이라든지 석탄 이런 부분들을 집 안에서 떼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환기를 계속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루마니아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이건 한겨레 신문의 전유한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에서 제가 사진을 가져와서 밑에다가 카피라이트 전유한 기자님께 있다고 썼는데,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되게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켜켜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한 방 안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IQ가 반비례해서 한 방에서 지내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IQ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정말 좁은 방에서 막 몇 가족이 살았는데도 우리나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씩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BCG랑 B형 간염 이런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 더 생각해야 될 것, 집 안을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공기 오염이라든지 장판, 창문, 환기, 뭐 벌레, 곰팡이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집 하면은 저희 딸 아이가 그린 것처럼 단순히 건물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도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큰아이가 그린 놀이터인데요. 여기 너무 재밌는 게 여기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놀이터 가면 늘 할머니나 이모님들이 한 분씩 앉아서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 아이가 놀고 싶은 놀이터래요. 그래서 요즘 보면 놀이터 나가는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이 놀이터가 생각보다 있다고 해서 또 모든 아이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보시겠지만 놀이터가 굉장히 어둡고 후미진 곳에 있고 또 시설이 안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많이 갈 수가 없고, 또 이제 조금 위험한 어른들이 많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아이들이 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치금님 너무 잘 그렸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그림을 보니까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의 눈으로만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녹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진 너무 잘 찍었죠. 이거 제가 저희 딸아이가 한강에서 연날리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한강 고수부지가 있는데 녹지대가 많을수록 학업 성취도가 올라간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상관없다는 논문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독일의 한 연구를 봤더니 주거지 주변에 녹지대가 많이 있을수록 수학 성적이 올라간다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을 녹지대에서 많이 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대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통해서 신체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근감 또는 수적인 개념까지도 아이들이 배우고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녹지대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의 발달 요소가 된다는 것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놀이터 안전한 교통시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놀이터가 주변에 있고 아이들이 거기까지 안전하게 걸어서 또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을 때 아이들의 신체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랭커일님 감사합니다. 제 폰이 아이폰 X인데요. 아이폰 X가 사진이 진짜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핸드폰이 거의 깨져서 바꿔야 되는데 사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하나 이상의 놀 공간이 있는 경우에서는 놀 공간이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청소년층의 신체 활동이 하루에 적게는 5%에서 20%까지 증가를 한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놀 공간이 있으면 많이 움직인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아까 앞에서 제가 녹지대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러한 뛰어놀 풀밭보다는 오히려 포장이 된 도로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주차장에서 저희 딸도 지금 놀이터를 못 가니까 주차장에서 경비 아저씨랑 축구를 하고 거기서 자전거 타고 싱싱이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이 된 자동차 주차장 그리고 어떠한 공간이 포장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절대적인 공간 그리고 쇼핑센터. 그래서 요즘은 쇼핑센터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러한 공간, 야외 공간이 없더라도 또 요즘은 공기도 안 좋고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러한 어떠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특히 신체 활동, 뛰어노는 데 중요를 하고 이게 연장을 해보면은 아이들의 비만도와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놀이터가 후미지고 가로등 하나 없고 뾰족뾰족하고 그러면은 무서운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GSK라는 회사에 다닐 때는 한 자선단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아이들의 놀이터를 채광을 잘 해주고 안전하게 우레탄 바닥을 깔고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정말로 아이들의 IGT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사업들 주거 빈곤층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놀 환경 이러한 것들에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랭커일님 아이폰 X가 10 맞습니다. 아이폰 10 맥스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경비 아저씨랑 친화력이 대단해서요. 축구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아저씨들이 챙겨주시고 자전거도 챙겨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닮아서 아저씨들이랑 친화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거 빈곤층 아이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잦은 이사를 다니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가 잦을수록 아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지고요. 아무래도 계속 공간이 바뀌다 보니까 친한 이웃이나 친구들이 계속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주의 한 연구에서는 이사가 많이 다닐수록 특히 지역을 바꿔서 이사를 다닐수록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에 악영향을 줘서 전인사회적 건강에 결국에는 아이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잘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웃의 특성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웃의 사회경제학적 지위가 아이들의 비만도, 그래서 저희가 BMI로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의 BMI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논문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이웃이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을수록 주변 아이들의 IQ가 높다, 이런 논문들도 있지만 뭐 상관이 없다,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특성이 중요한 것은 이 이웃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아이 한 명을 마을 전체가 키운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성인들에게 예의를 배우고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요즘 많이 저희 아이들한테도 하는데, 정말 제가 아이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성교육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IQ가 140, 150이 나와봤자 남들한테 제대로
인정 못 받고 남들한테 소통할 수 없고 남들한테 못되게 굴고 이기적인 아이로 큰다면 전혀 사회에서 쓸모없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뭐 BMI, IQ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EQ. 이 아이가 얼마나 남들과 소통을 하고 남들을 공감해주고 그 남들의 아픔과 즐거움을 같이 느낄 수 있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조차도 아이들과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동네에서 어른들을 만나고 하면서 예의를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이 요즘 많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놀이터에 갈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아이들의 여러 가지 엄마가 우울한 경우, 그 다음에 집안 환경이 어떠한 자극을 줄 수 없는 몸이 건조한 경우, 그 다음에 남자 어른이 같이 놀아주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아이들의 우울한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아이들의 BMI, 비만도도 같이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집이라는 건물, 그거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그 사회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그 포럼 토크쇼를 했던 거에 이제 앞부분 영상이어서 조금 그런 선전도 같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사, 집 하면 새집 증후군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정말로 이러한 친구들, 그리고 이러한 어르신들,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주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제가 어떠한 뭘 동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주변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고, 주거 빈곤이 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아동 중에서 10가구 중에 1가구는 주거 빈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거 기본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에서 명시된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이거나 지하나 옥탑방에 사는 아동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원,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이렇게 주택으로 정의되지 않는 거처에서 사는 아동들을 다 저희가 이렇게 집계를 해봤더니 전체 아동의 약 10%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95년만 해도 거의 50%에 육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 집을 임대주택, 뭐 여러 가지 주택들을 짓고 사업을 하고 우리 인식이 변해서 50%를 10%로 25년 만에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20%는 정말로 자기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을 보니까 평수가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3인 부부, 그래서 부부의 자녀가 1명 있으면 10평이 이제 최소 기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특히 코로나 시대,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이 시간에 우리 어른들이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정말 이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도 주거
빈곤은 아니지만 놀이터에서 놀 수 없고, 또 예를 들면 주변에 공사가 많이 된다면 안전할 수가 없고, 정말로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 아이가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이 아이가 학원을 어디를 다니고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적인 집은 아니겠지만 아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는 아동 주거권 보장 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이제 금년 9월에 발의가 됐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7월 달에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 빈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은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법이 통과하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러한 자선단체들의 모금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질문들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퀴벌레로 인한 비염, 살충제 약의 해약 뭐가 나올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근데 조금 요즘은 보면은 살충제들도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은데 분필 이렇게 해가지고 벌레가 넘어오지 못하고, 근데 친환경이라고 선전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더 독성이 낮은 그러한 약들을 사용을 하던 대신에 저도 에프킬라를 집에서 뿌려요. 그런 경우에서는 환기를 충분히 해주시고 방충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셔서 벌레들이 들어오는 것도 좀 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핵은 한 번 걸려도 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저희가 결핵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러면 한번 시간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결핵은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의 면역 체계가 이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지만 일부가 우리의 면역 체계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잠복결핵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잠복 근무를 한다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우리 면역 체계 밑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결핵이. 그러다가 우리 몸이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엄청 심한 감염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뭐 쉽게 말하면 에이즈 환자들 같은 경우에서 그렇죠. HIV 감염에서도 특히 결핵이랑 싸워주는 T세포의 역할이 떨어지면서 결핵이 다시 이제 재활성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항암 치료를 받으셨다든지 면역이 저하됐다든지 면역 저하 약을 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은 이 아이들이 다시 면역 체계의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재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 번 걸려도 다시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핵이 걸렸을 때 충분히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이것들의 싹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인 거고요. 예를 들면은 잠복결핵,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불주사라고 그래서 BCG를 맞았었잖아요. BCG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옛날에 맞은 이렇게 하나짜리 꾹 맞는 거가 있고, 또 도장 여러 개 찍는 요즘 아이들이 많이 맞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결핵은 실은 BCG는 폐결핵을 예방해 주지는 못합니다. BCG를 맞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결핵 때문에 생기는 뇌수막염이라든지 파종성 결핵, 굉장히 위험하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결핵을 막아줄 뿐이지 성인이 됐을 때 폐결핵을 막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BCG를 맞았다고 해서 결핵에 대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결핵은 한 번 걸리면 6개월 이상 충분히 약을 완전히 다 드시고 결핵이 치료가 됐다는 걸 확인을 하실 때까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랑 아주 긴밀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소변이 빨갛게 나오고 간 수치도 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잘 하시면 끝까지 잘 치료를 해서 완전히 치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BCG를 맞기 때문에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PPD 스킨 테스트, 망토 테스트 또는 이제 결핵 피부 반응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검사들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서는 병원에 입사를 할 때 저희는 이 2단계의 이 스킨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피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결핵을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접근성 때문에 피부 반응 검사를 하는 건데, 이 피부 반응 검사 같은 경우에는 BCG를 맞았을 경우에 가짜로 양성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BCG에 썼던 그 시약에 들어있는 성분들 때문에 교차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BCG 자국은 맞고 나서 없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으신 게 확실하시다면은 다시 맞으실 필요 없고, 지금 성인이 돼서 안 맞았다고 해서 맞으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BCG 자국은 없어졌다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느냐 그런 거 전혀 아니고 흉터가 없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BCG 자국이 없다고 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십니다. 위영성님 감사합니다. 의료에 대해서 공부를 우아클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비온 뒤에서도 새로운 주제들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소아 비만인 아이들은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소아 비만 같은 경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식이랑 운동인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도 덜 먹고 운동 많이 해라. 근데 아이들한테 식이를 제한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서 식이를 해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절대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시간을 정해서 8시 이후에는 못 먹게 하고, 배고프면 물을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일은 저녁에는 주지 않습니다. 간식 같은 경우에서는 과자의 비율을 줄이고, 뭐 예를 들면은 과일을 오후 간식으로 준다든지, 그리고 빵 같은 경우에서도 빵의 비율을 조금 줄이고 밥을 좀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사를 많이 하고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가장 쉬운 게 이제 줄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어디 학원 가기도 찝찝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 앞에서 줄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 수영을 시키실 거면, 수영 해보셨잖아요. 물에 들어가기만 해도 어른들은 생맥주가 생각나죠. 물에 들어만 가도 배가 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수영을 시키실 거면 아예 밤늦게 해서 수영 끝나고 우유 한 잔 마시고 잘 수 있게, 또는 아침에 일찍 해서 수영 끝나고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화 비만도 제가 다음에 주제를 준비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식과 호기질환 검사를 하셨는데, 약과 검사랑 피부 검사. 근데 이게 피부 검사가 실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피를 뽑아서 하는 경우에서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서 등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거기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셨다면, 특히 고양이 개는 안 키우시는 게 좋고, 만약에 정말 꼭 키우셔야 된다면 마당 같은데 또는 베란다에서 아예 격리를 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증상이 좋아질 수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사정으로 고양이 개를 못 만지고 못 키우지만, 혹시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면은 애완동물을 정말 안타깝지만 키우면은 아이들이 병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와 충분히 상의를 아이라듣게 하셔서 조금 해결을 하셔야 되고, 진드기 같은 경우에서는 진드기에 좋다는 뭐 침구라든지, 그리고 자주 이제 빨래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꽃가루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재밌는 사실을 들었는데,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이 나는 자연으로 떠날 거여서 제주도나 이제 뭐 호주, 뉴질랜드로 가셨다가 증상이 더 심해져서 서울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좋은 방법은 회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회피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나무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나라를 다 뽑아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절에는 먹는 약이라든지 흡입제를 사용을 하셔서 조절을 좀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서 성장이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된 짧은 시간에 스테로이드를 효과적으로 써서 아이들이 잘 자고 잘 먹고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중에 끊으면 다시 캐첩해서 다시 성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짝 열심히 치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VOC와 소화 건강 및 지능 관계. 죄송한데 VOC가 저는 이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그래서 이렇게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서 VOC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감기나 장염에 많이 안 걸린 사람은 크면 면역성이 약한가요? 그렇지는 않는데요. 제 생각에 저희가 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깨끗해도 어른이 돼서 그게 걸리면 더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수두 같은 경우에서도 성인이 돼서 걸리면 증상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노출이 됐을 때 우리 면역들이 더 키워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어르신들 연세에서는 A형 간염을 감기처럼 앓고 지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세대는 A형 간염을 주사도 안 맞았고 걸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A형 간염 걸리면은 심한 친구들은 사망까지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렸을 때 감기나 잦은 바이러스 감염이 성인이 돼서 조금 잔병 치레가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주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면역과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에게 숙제를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영장에서 먹은 오수를 국밥으로 네. 수영을 하시고 그 물을 드시면 수족구 같은 병이 많이 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 물을 똥물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수영장에서 물을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목마르시면 나와서 생수를 드셔야 됩니다. 유기성 화합물이 VOC라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PVC 장판에서 나오는 휘발 물질들,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연료를 떼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휘발 물질들이 IQ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충분히 잘 시켜주시고 건강한 재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50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논문을 50편을 읽었기 때문에 꼭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저와 같이 주변에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마음이 동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헤비타트 들어가셔서 한번 홈페이지 구경도 해보시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언젠가 저도 이서진님을 만나는 기회도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쿠롱프렌즈님 수영장 물 교체주기 그래서 갈수록 소독약을 세게 쓴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건강하게 또 주거 환경을 만들면서 건강한 일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50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